코카콜라는 음료 회사가 아닙니다. 본사는 공장도 트럭도 매장도 없습니다. 만드는 건 단 하나, 시럽뿐이죠. 그런데도 본사 영업이익률은 32.8%, 같은 음료를 병에 담는 보틀러는 13.6%에 그칩니다. 2배 이상 벌어진 마진의 비밀은 100년 전 1달러짜리 계약 한 장에 있었습니다. 1899년 7월 21일 채터누가에서 변호사 두 사람이 코카콜라 사장 에이사 캔들러를 찾아갑니다. 벤자민 토마스와 조지프 화이트헤드. 두 사람을 움직인 건 한 해 전 쿠바에서 직접 본 일이었습니다. 벤자민 토마스는 미국 스페인 전쟁 중 쿠바에 있었고 그곳에서 병에 담긴 음료가 군인들 손에 빠르게 팔리는 걸 봤죠. 거리에서, 막사에서 들고 다니며 마시는 음료. 미국에 돌아온 그는 코카콜라도 같은 식으로 팔릴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에이사 캔들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장이 보기에 병에 담는 사업은 가맹점 약사들 영역이지 본사가 만질 일이 아니었죠. 두 변호사는 몇 달을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 줄을 뺀 미국 전역 보틀링권을 단돈 1달러에 넘기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1달러조차 끝내 받지 못했다고 하죠. 같은 해 9월 채터누가 세이션 마켓 스트리트에 첫 공장이 열립니다. 세 번째 파트너 존 럽튼이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설계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냈죠. 부모 보틀러가 큰 지역을 받고 다시 도시별로 재라이선스를 내주는 2단 계층. 자본은 본사 돈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보틀링 공장은 2개에서 1000개를 넘어섰고 그중 95%가 지역 자본으로 세워진 공장이었습니다. 에이사 캔들러가 우습게 본 사업이 미국 전역에 깔린 거죠. 그리고 이 1달러짜리 계약서 한 장이 앞으로 100년 동안 본사와 보틀러의 돈을 갈라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사는 대체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답은 시럽 한 가지입니다. 본사가 운영하는 농축액 공장은 전 세계에 약 80개. 여기서 만든 진한 농축액이 225개 보틀러에게 팔립니다. 보틀러는 200개국, 950개 보틀링 공장에서 그 농축액에 물과 설탕을 섞고 병이나 캔에 담고 트럭에 실어 매장에 깝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음료가 하루 20여 잔. 이 시스템 전체가 굴리는 종업원이 70만 명이죠. 그런데 본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그중 7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63만 명의 월급은 본사 장부에 없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비용 구조입니다. 공장과 설비, 트럭,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 음료 사업을 굴리는 데 드는 모든 무거운 자산은 본사가 아니라 보틀러가 떠안습니다. 사탕수수 가격이 오르면 보틀러가 흡수합니다. 페트병 원료 가격이 흔들리면 보틀러가 흡수합니다. 유가가 출렁여 트럭 기름값이 오르면 그것도 보틀러죠. 본사가 만지는 건 시럽 레시피와 브랜드뿐입니다. 수치로 보면 격차가 또렷합니다. 코카콜라 본사의 2024년 비교 가능 영업이익률은 32.8%, 전년 31.6%에서 또 한 단 올라갔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약 61%. 같은 해 미국 최대 보틀러인 코카콜라 컨솔리데이티드는 영업이익률 13.6%, 매출 총이익률 39.9%였죠. 같은 빨간 캔을 두고 본사 마진과 보틀러 마진이 2배 넘게 벌어집니다. 본사 장부가 가벼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농축액 탱커 한 대는 완제품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리터. 본사는 이 탱커를 보틀러에게 출하하는 순간 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처음부터 이 구조에 만족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1달러에 넘겼던 권리를 다시 사들이는데 87년을 씁니다. 시작은 1923년이었습니다. 로버트 우드러프가 사장으로 취임하던 해, 직전 1922년 코카콜라는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로버트 우드러프가 물려받은 건 숫자 문제만이 아니었죠. 보틀러들의 깊은 적대감도 함께였습니다. 사장이 바뀔 때마다 본사가 보틀러를 쥐어짜려 한다는 의심이 쌓여 있었거든요. 로버트 우드러프는 우선 그 적대감을 풀어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 본사는 한 곳씩 큰 보틀러 가문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1974년에는 벤자민 토마스 가문 지분을, 1986년에는 존 럽튼 가문 지분을 본사가 다시 사들이죠. 1899년 그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던 두 가문이 87년 만에 본사로 돌아온 겁니다. 그의 본사는 사들인 보틀러들을 하나로 묶어 CCE를 결성합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인 인수전에 들어가죠. 1987년 여름 미국 남부 세 곳의 보틀러를 1억 7,300만 달러에 사들였고 반년 뒤에는 동부와 중부 네 곳의 보틀러까지 5억 달러를 더 들여가져옵니다. 그 결과 도메스틱 보틀링 물량의 45%가 본사 통제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흐름은 21세기까지 이어집니다. 2010년 본사가 CCE의 북미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면서 본사 직영 비중은 사상 최고점을 찍었죠. 유럽 보틀링은 따로 떼어 지금의 코카콜라 유러피언 파트너스로 분리됐고요. 이 환매 흐름과 별개로 본사는 2차 대전 때 한 가지 약속을 더 내겁니다.
미군 1인당 코카콜라 한 병을 어디서든 5센트에. 종전 후 64개국에 보틀링 인프라가 깔린 게 그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직접 가져갔어야 했다는 87년의 후회였던 거죠. 그렇게 87년을 들여사들였는데 말입니다. 2013년 본사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직영 정점에서 핸들을 꺾어 사들였던 보틀링 사업을 다시 보틀러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죠. 이걸 재프랜차이즈라고 부릅니다. 본사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이유는 단 하나, 떨어진 마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영 비중을 한껏 늘렸던 2015년 본사 영업이익률은 3.75%까지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 32.8%의 본사가 한때는 3%대였던 겁니다. 보틀링 사업은 무거운 자산을 잔뜩 끌어안는 일이죠. 공장과 트럭, 그 안에 인력까지. 본사가 그걸 다 짊어진 순간 마진이 보틀러 수준으로 내려앉았던 거고요. 1899년 두 변호사의 설계가 옳았다는 게 숫자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손길은 빨랐습니다. 2017년 북미 재프랜차이즈가 완료됐고 이듬해에는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해에는 인도까지 같은 작업이 이어집니다. 무거운 자산을 떼어내자 마진이 다시 올라왔죠. 2015년 3.75%에서 2024년 32.8%로 9년 만에 약 9배가 회복된 겁니다. 실험만 파는 회사로 돌아온 거죠.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 펩시의 선택입니다. 펩시는 정반대로 갔거든요. 1999년 펩시코는 자사 보틀링 사업 PBG를 떼어 내상장시켰는데 11년 뒤인 2010년 2월 그걸 다시 사들여 본사 안으로 합칩니다. 보틀링을 직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이었죠. 2024년 기준 펩시코는 보틀링의 70%를 직영하고 코카콜라는 단 19%만 남깁니다. 결과는 영업이익률 14%대 32.8%로 갈렸죠. 19%마저 남긴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제로슈거나 코카콜라 에너지 같은 신제품을 여기서 먼저 굴려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같은 구조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2007년 8월 LG생활건강이 호주 코카콜라 아마틸이 갖고 있던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100% 지분을 사들이기로 발표하죠. 그해 10월 인수가 마무리됐고 매입가는 3,853억 원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아마틸은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보틀링 자산을 정리하던 참이었고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화장품 본업에 음료를 더하려던 참이라 두 흐름이 맞물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본사의 실업과 한국 보틀러의 돈은 갈라졌습니다. 지금 한국 보틀러 코카콜라 음료의 장부를 펴볼까요? 2024년 매출 1조 6,127억 원, 영업이익 2,041억 원. 전년 대비 매출은 2.6% 늘었고 영업이익은 1.8%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2.7%. 같은 해 미국 본사 32.8%와 나란히 놓으면 2배 이상 벌어지죠. 1899년 채터누가의 두 변호사가 그어놓은 선이 125년 뒤 서울 장부에 그대로 다시 그어진 겁니다. LG생활건강 전체 음료 부문 리프레시먼트 사업으로 묶어보면 손실이 더 또렷해집니다. 같은 해 매출은 1조 8,244억 원으로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681억 원으로 21.9% 줄었거든요.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간 일회성 비용이 컸죠. 4분기만 보면 영업이익이 102억 원, 1년 전보다 65.1% 빠졌습니다. 시장에서의 위치는 그래도 단단합니다. 한국 콜라 시장 점유율이 2012년 27.4%에서 2020년 3분기 34.6%까지 올라왔으니까요. 8년 사이 7.2%포인트가 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점유율이 올라가도 마진의 천장은 그대로입니다. 한국 보틀러가 매장 진열과 트럭 배송, 원재료 부담을 모두 감당하는 동안 미국 본사는 농축액을 한국에 보내는 순간 대금을 받거든요. 본사 32.8%, 한국 12.7%. 같은 빨간 캔을 두고 두 회사의 장부가 완전히 다르게 적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콜라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무거운 일을 맡고 누가 가벼운 권리를 가져가느냐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무언가를 직접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라 남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죠. 코카콜라는 음료 회사라기보다 100년째 돌아가는 시스템 설계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